이재명 대통령의 로스쿨 음서제 발언 이후 법조인 양성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회기 주장과 로스쿨 옹호론이 맞서는 가운데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현실과 과제를 기획보도로 짚어봅니다. 방송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여당과 일부 언론계는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법조인이 되는 길 앞에서는 과연 모두에게 같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표현을 써 법조계가 술렁입니다. 로스쿨 측은 사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기회의 평등과 전문성 사이, 로스쿨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은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현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 기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는 현대판 음서제 비판이 나온 로스쿨 입시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돼가지고 로스쿨로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요. 로스쿨을 다니다 보면 그거는 금수저에서 나온 사람들만 그 법학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잠깐 했었습니다. 실력되면은 뭐 꼭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정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 못 하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한번 이거 공식 의제로 해서 논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염두에 좀 두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로스쿨 입학을 생각해본 청년이라면 이런 말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자기소개서와 봉사활동 경력, 그리고 대학 졸업장.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는 요소는 누군가에겐 기회지만 또 누군가에겐 넘을 수 없는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대표되는 이른바 스카이가 전체 입학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음서제 발언이 거론된 배경엔 고소득층 가구가 자녀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레슨, 정보 등을 지원한다는 것. 스펙 과다 준비에 따른 불공정 시비가 제기되는 겁니다. 실제 일부 수험생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입시 준비에 쓴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구조가 사법시험이 있었던 시절보다 더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법시험을 다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사법시험이 더 편향된 제도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비서관으로 일하다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홍수민 씨. 현재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법조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거비랑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값이랑 인터넷 강의 비용이랑 그런 거를 다 하려면 사실 상당히 빠듯한 건 사실입니다. 부수적 비용이 들지만 국가장학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인계층 대상 장학제도는 실제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도 기회의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로스쿨에선 중도 탈락자를 줄이기 위해 생활지원금과 식비보조,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음서제 발언엔
상당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직접 다니는 학생으로서 체감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이 돈스쿨이다 이런 편견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 사실 그게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보완을 거쳐왔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마련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뭔가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좀 사회적으로 조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지레짐작해서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들어요. 사법시험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 5년 이상 43%, 7년 이상 26%.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최소 5년을 준비한 셈입니다. 당시 한 해 응시자 수는 약 3만 명. 합격자는 1000여 명 안팎으로 탈락자 대다수는 취업과 진로가 단절됩니다. 보장되지 않은 성공의 문. 그 문을 뚫기엔 학원비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로스쿨은 학교에만 들어오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장학제도를 운영합니다. 다양성도 확대됐습니다. 사법시험 체제에서 스카이 출신 합격자는 전체의 약 70%. 사법시험이 기회의 평등을 상징했던 건 맞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수험 구조 속에서 사회성과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비판도 많았습니다. 로스쿨은 직업적 전문성과 교육적 공공성을 함께 담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스쿨은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도 장학금이 다 나오고,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에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3%도 안 되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훨씬 오랜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시험에 합격할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장기간 어떤 학원비와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집안도 많지 않고, 로스쿨은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 전형을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어서 사법시험 당시에는 예컨대 탈북자 출신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신 변호사도 있긴 있었지만 로스쿨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면에 로스쿨은 탈북자 출신 어떤 장애인이신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사법시험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조인 양성은 사회 구성원에게도 이롭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시제도는 이 수험을 잘하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그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장점, 제도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인이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시제도가 이것 이외의 장점이 있냐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 이외에는 공교육 제도가 거의 모든 면에서 저는 우수하다고 보는데, 특히 그게 어떤 개인이 인생의 성공, 실패 이런 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도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물론 로스쿨 제도 역시 개선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입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록금, 지나친 스펙 경쟁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와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를 되돌리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따로 별도로 비용을 써서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사법연수원도 연수원생 1인당 국가가 비용을 5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제도가 어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제도가 아니었고, 이미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제도였는데, 로스쿨에 그 세금을 쓰면 훨씬 더 약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불균형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제도일수록 강자에게 유리하고 부유층에게 유리합니다. 입학시험만 잘 보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국가가 로스쿨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로스쿨 진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 낮추고, 이런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하고 더 취약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상징했던 과거 사법시험, 그리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내세운 현재의 로스쿨 제도.
두 제도는 각기 다른 시대의 요구와 기대 속에 탄생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기회를, 누군가는 장벽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제도의 후퇴가 아닌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한 배경에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반응에 대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개정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개정된 방송 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합니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가방위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일부 의원은 퇴장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빠지면서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방송 3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2일에도 법안 심사 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송 3법 처리를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그간 방송 3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 법안의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법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수를 15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11명 모두 방통위가 추천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정부 여당 3대, 야당 2 구도기 때문에 여권 주도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이사수를 늘리되 국회가 6명을 추천하고 임직원이 3명, 시청자위와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즉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인데요. MBC와 EBS도 방문진법과 교육방송법을 개정해 이사수를 기존 9명에서 4명씩 늘려서 각각 13명으로 개정했습니다. 추천 주체는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과 외부 추천으로 나뉘는데요. MBC와 EBS의 경우 국회 추천은 5명이고요. 외부 추천 구성원은 MBC의 경우 KBS와 동일하고 EBS는 변호사 단체가 빠지는 대신 교육감 협의체와 교육부 장관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네. 기존 내용과 달라진 점 외에 새로 신설된 내용도 있을까요? 네, 방송법에서 다수 신설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장 추천위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특별 다수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상파와 종편, 보도 전문 채널은 10명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편성위원회는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을 만드는 사내 기구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어가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은 보도 책임자 선임 시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법제화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될 시 공영방송이 언론노조나 시민단체 등 일부 단체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부칙도 문제 삼았는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내려놓은 법안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최 의원에 따르면 앞서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대통령이 받을 리 없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방송 3법 개정을 촉구해온 방송업계 관계자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부분인데요. 이 제도는 편집권의 독립 보장 방안으로 신설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 등을 임명할 때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보도 책임자가 사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일부 방송사에만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의무 대상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만 포함됐는데요. 이를 두고 SBS와 10개 지역방송 등 민영방송 노동조합에서 연달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5개 방송사로만 한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는데요. 지상파인 SBS와 9개 지역방송사, 4개 종편은 보도 기능이 없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만 적용할 경우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방송사의 임명 동의제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네. 정치적 입김이 여전히 배제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사 추천과 관련해 국회 측 추천이 들어간 점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문진법에 따르면 전체 이사 21명 중 5명을 정치권에서 추천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3명 중 5명이 국회 추천이라는 겁니다. 또한 추천권이라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을 각 단체에 부여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명 제청권은 방통위에 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또한 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네. 방송법 개정 이슈가 최근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금 전 언급했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부분이나 국회 추천 강화 등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수기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간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장하고 있는 외부 단체의 방송 장악이라는 우려 역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메인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들 눈높이에서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몇몇 방송, 언론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무슨 영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거랑 좀 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대안을 놓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정치색이 들어갈 만한 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뭔가 학회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와 관련된 것도 조금 더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반대 논리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또 핵심이고 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알려졌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이번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다시 그렇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 2일 과방위 소위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신속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선 임기 초반에 여당 주도로 주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내 뜻과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 내 입장차가 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한 건데요. 이를 두고 취임 후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에 호응한 첫 사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 여러 의견들과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영업이익으로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56%나 감소한 수치인데다 전망치보다도 낮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낮아진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뭐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실적을 계속 낮춰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1조가량의 차이가 나게, 1조가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가 없고요. 그 주범은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LG전자의 실적을 보면 가전도 둔화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25 효과가 떨어진 MX 사업부에서도 실적이 둔화됐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적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만든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HBM3, 2, 8단이나 12단에서 모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DDR4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DR4의 가격이 계약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이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까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또 1조 원 넘게 실적 추정치가 큰 차이가 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결국은 충당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비메모리 쪽에서 이 충당금이 잡혔다, 재고 관련 충당금이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재고 관련 충당금이라 하면 원래 반도체 가격보다 실제로 분기가 지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원가 대비 확 떨어져서 그와 관련된 손실을 이제 충당금으로 잡아놓는 것이 결국은 손실로 잡히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을 조 단위로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주가는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앞서 이제 7만 전자까지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오늘 일단 실적 발표하면서는 안 좋은 실적이었지만 3조 9천억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하나 방어해 준 측면도 있고 최근에 6만 원을 넘어서 6만 5천 원대까지 반등을 했던 중요한 근거는 최근 국내 언론에서 줄줄이 좋은 뉴스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뭔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뉴스들이 정말로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장 안 좋았던 반도체 쪽에서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4, P5 라인의 동시 가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재개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과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만한 그런 뉴스는 아직은 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각 언론사들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해 보면 결국은 많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죠. 각 회사가 발표하기 전까지 누구도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주변에서 얘기가 이만큼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회사들과 그만큼 삼성전자 얘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실제로 반도체의 실적이 잡히는 그 과정이 어떤 반도체가 나왔을 때 그거를 퀄 테스트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그렇게 오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삼성전자 뭐 평택 캠퍼스라든지 이런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취재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나 삼성전자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디램하고 비메모리가 너무 다 최악인 수준이니까 하반기에 최악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외국계나 일부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 전에 목표가를 올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안 좋아진다면 정말 뭐 큰일 났다고 봐야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를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뭐 이러다간 정말 SK하이닉스와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HBM3까지는 누가 뭐래도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우위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뭐 이미 끝난 게임이고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6세대인 HBM4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장비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가 이제 GPGPU를 통해서 AI가 학습하는 단계에서 추론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추론하는 단계에서는 뭐 부르기 나름인데 NPU, TPU라고 하는 각사의 독립된 설계된 새 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회사들이 분기마다 다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구조를 보시면 ASIC이라고 하는 게 있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모두 넓어질 텐데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ASIC 반도체거든요. 그럼 이런 ASIC 반도체가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빅테크들이 다 합니다. 근데 분기별로 지금 새 모델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거 TSMC가 다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TSMC가 못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뭐 나중에 인텔이 끼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인텔은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기술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제 일감의 압박을 받게 되면 TSMC도 결국은 제일 좋은 건 자기들이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전 세대 것들은 삼성전자에게 일감을 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실적이 지금 최약체로 보이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실적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은 HBM4에서도 나오지만 로직 반도체, 소위 이제 3나노, 2나노급의 로직 반도체에서도 서서히 반전 모멘텀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 7에 들어가는 칩도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설계한 3나노 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능력만 보여줘도 삼성전자에게도 일감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데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20%의 관세를,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정 물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 삼성을 포함해 베트남에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업체들이 일단 안도를 한 상태죠. 네, 일단 가전제품하고 그리고 이 휴대폰 이쪽은 거의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노이 위쪽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이쪽 공장이 다 몰려 있고 주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20%의 관세가 낮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악재가 확정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이 실적 추정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뭐 베트남 이슈는 아니지만 테일러 공장이 언제 시작할 거냐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지금 뭐 35%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평가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아마 또 관세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만한 이슈다. 그래서 베트남은 악재가 확정됐고 미국에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테일러 공장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플러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자동차 대비 좀 가볍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BM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AMD와 브로드컴에 HBM3E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가져가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발생할지도 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 뉴스는 생각해 보시면 작년부터 꾸준하게 좀 언급되었던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퀄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실제로 납품 단계로 간 것인지 아직도 테스트 구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라고 봤는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면 뭐 좋은 가격을 받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3E를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 이슈로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HBM4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HBM3, HBM3E까지는 삼성전자가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다면 HBM4부터는 최소한 동등한 입장 정도에서 움직이면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될 수 있어서 SK하이닉스와 동급으로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HBM4부터는 장비부터 소재의 배합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공이 같은 회사의 장비를 공급받을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수율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죠. 실제로 지금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비용도 올라가고 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한다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HBM4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5세대 HBM의 엔비디아 납품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만 해도 기대가 컸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건 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마음 편한 이슈가 아닌가. 뭐 엔비디아에 꼭 공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 공급 라인들을 찾고 있으니까 뭐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낮춰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엔비디아 관련돼서 최근에 HBM보다 좀 더 들려오는 소식은 로직 쪽에서 진입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에 이어서 2나노 공정도 안정화 단계에 내년부터 돌입한다면 엔비디아도 칩을 TSMC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부담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삼성전자가 잘 했다면 일감을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은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한 회사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은 HBM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로직 쪽에서 추가적으로 진입이 가능한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HBM이나 로직 쪽에서 진입에 실패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점점 시가총액 차이는 줄어들면서 언젠간 역전될지도 모를 그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다만 확률은 예전 대비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내내 HBM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SK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압도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량 다 엔비디아에 진입함으로써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 이익 측면에서도 매출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HBM4에서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HBM3E까지 함께한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슈로도 다뤘던 하나비전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의 조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하이닉스도 지금 HBM4 양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뭐 취재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 자체는 HBM4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쪽 염두를 두시고 2분기의 실적이 그럼 정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HBM4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느냐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이슈고 그 다음에 이쪽 산업이 계속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지만 그만큼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뭐 HBM도 진입하고 로직 쪽도 이나노 쪽에서 진입하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자기가 공고하게 지키고 있던 시장을 침탈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지켜야 될 것 많고 만약에 지켜야 될 걸 뺏겼을 경우에 받을 타격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에 너무 이제 비중을 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앞으로 성적과 관련해 계속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 종합해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공종별로 지금 수율이 나와 있는데 이 수율이 전반적으로 좀 일반적인 산업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HBM은 유독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HBM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수율이 뚝뚝 떨어져서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경쟁이 과열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HBM3에서 이미 경쟁, 독점은 깨졌는데 마이크론이 들어오면서 독점은 깨졌는데 삼성전자마저 엔비디아 같은 그런 고급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SK 입장에서는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효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전망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4하고 TPU 쪽으로 가면서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한 TSMC와 SK하이닉스의 부담도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기술 장벽만 넘어서면 이쪽에서는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건 삼성전자의 가장 부족한 부분인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TSMC의 부문별 실적 추이가 나오는데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HPC라고 해서 지금 그 데이터 센터 메인에 들어가는 칩을 TSMC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문은 뭐 휴대폰 AP 정도는 만들 수 있어도 이런 HPC 정도는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시장까지 만약에 진출해낼 수 있다면 TSMC와의 격차도 줄이고 TPU, NPU에 진출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로우 리스크입니다. 어차피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4에서도 최소한 과점으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적은데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여전히 1등 해봐야 수익률도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로우 리스크 한 미들 리턴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반면 삼성전자는 미들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스크까지는 아니고 미들 리스크라고 보는데 이 미들 리스크를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만 보여주면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하이 리턴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두 종목 다 좋지만 만약에 하이 리턴을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하이 리턴을 좀 기대하고 있다면 삼성전자 쪽에 하반기에는 무기를 두시는 게 저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